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살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 자택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전 8시 지금 이 시각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건데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최고 40.6도, 사람 잡는 찜통더위다. 올여름 이미 11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참 더웠죠. 덥다라는 말로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더위입니다. 최고 경기도 안성은 40.6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온열 질환자 2,103명입니다. 2,100명을 벌써 넘어섰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년도랑 비교하면 2.4배에 달한다라는 거. 근데 이 폭염과 열대야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폭염의 폭주, 폭염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선 50대 남성 거리에서 너무 더워서 쓰러져서 숨지는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평도 39도가 넘었고요. 더워도 너무 덥다. 지금 보면 채소는 다 타버리고요. 지금 가축은 이 100만 마리가 넘게 폐사가 됐다라고 해요. 물가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 없고 하루 종일 에어컨 켜니까 전기요금도 무서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서민들만 힘든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중소중견기업까지 법인세율 다 올린다.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낮췄었죠. 근데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아니 지금 세수 결손이 심각한데 자꾸 낮추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다라는 건데 정부 이달 말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법인세의 모든 구간을 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처음에는 최고 세율 구간만 올릴까 생각했었는데 모든 구간을 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증권거래세도 올릴 걸로 좀 유력해 보인다. 왜? 세수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 진작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문제라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문제는 기업 입장에선 지금 현재 관세도 문제인데 여기에 법인세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폭염이 폭주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모로 잔인한 여름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매경입니다. 한국 미루고 미국 EU와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이죠. 근데 여기에서 EU와 깜짝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 새벽 들어온 이 속보, 이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EU의 15% 관세를 물리기로 확정을 했다. 협상이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EU가 미국의 에너지 7,500억 달러치를 사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전략품목, 항공기와 같은 이런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U와의 협상도 타결이 된 거죠. 일본이랑 똑같이 15%를 물리기로 했다라는 건데 EU와의 협상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죠. 왜? 8월 1일까지만 상호관세가 유예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이미 한번 딜레이 됐었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날 날짜가 몇 개 없는데 EU를 만나느라 날짜를 좀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날짜는 대략 7월 30일, 31일 요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도 촉박한데 그럼 우린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쌀 수입 확대는 상수다. 미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하고 있다. 처음에 나왔었던 얘기가 쌀이랑 소고기는 일단 제껴두고 논의할 겁니다. 여서는 살짝 좀 흐름이 바뀐 것 같아요. 정부 당국자의 얘기가 쌀 수입 확대 이거는 상수다. 갈 수밖에 없는 안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정부 미국 쌀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조선과 반도체 투자도 핵심 카드다. 근데 지금 현재 시안이 촉박하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우리나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이 만나는 날짜 31일로 1대1 회동은 31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조마조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큰 거리예요. 어딘가 힌트는 이거죠. 보이시나요? 이순신 장군, 네, 광화문 거리입니다. 광화문 거리. 정말 12차선, 13차선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차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날이 뜨겁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지금 또 휴가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도 나도 다 휴가 가서 도심이 텅텅 비었다라는 건데 텅텅 빈 그럼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느냐? 여기가 있더라. 다음 사진 볼까요? 다 여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지금 해수욕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파라솔이 다 꽉 찼다. 물 반, 사람 반, 문전성시다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기엔 또 달궈진 모래도 상당히 뜨거울 텐데 화상 입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진품 명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진품 명품도 해. 보겠습니다. 진품 감정 들어간 김건희 목걸이. 진짜든 가짜든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가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목걸이냐라는 거죠.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모습 2022년도 6월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때 김 여사가 하고 있는 목에 바로 저 굵은 목걸이, 저 목걸이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저 목걸이가 달라, 중요해, 저 확보한 게 중요한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단 저희 금액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명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다. 이 목걸이가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확보가 됐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때 나토 순방 때 이 비싼 이 액세서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게 목걸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금 브로치 있죠. 요 브로치는 얼마짜리였었냐? 2,600만 원대였습니다. 상당히 비싼 명품이다. 그리고 팔찌도 당시 사실 논란이 됐었죠. 팔찌도 1,500만 원짜리다. 그래서 이 세 개만 합쳐도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살짝 이 논란이 됐었던 게 아니 이렇게 비싼 목걸이 이 팔찌들인데 이거 왜 재산신고 목록에 없습니까? 라고 순방 갔다 오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재산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협찬인지 대여인지 아무런 해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 전용기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예, 전용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 관련 질의만 먼저 하십시오. 예.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질의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서면 답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왔었던 서면 답변이 뭐였느냐? 지인한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 요거 말고 전용기 의원실 질의 답변 있죠. 중앙지검에 낸 거 말고 전용기 의원실 거 있나요? 그렇군요. 전용기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 뭐가 있었냐면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한테 빌렸다. 그리고 1점은 소상공인한테 구매를 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빌렸다고 하니까 이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가 오빠의 장모님, 다시 말해 사돈 어른, 김 여사한테는 사돈 어르신 댁에서 이게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럼 그 집에서 빌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 5월에 검찰엔 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지인한테 빌려다는 그 해명 자체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
모조품이라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현재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 말이 맞다고 하면 모조품이 왜 사돈 어르신 댁에 있는 거냐? 그럼 사돈 어르신이 모조품을 쓰는데 그 모조품을 빌린 거냐라는 거죠. 지금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네. 게 지금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토 정상회담 때 차고 갔던 목걸이. 이거 아까 나왔죠. 이제 반클리프 그 목걸이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준 목걸이는 또 그라프 목걸이라고 이것도 같이 6천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나토 정상회담 때 차고 있던 목걸이가 출처가 어디냐 이런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당시 정상회담 가기 때문에 아마 국내 언론, 국외 언론이 다 스포트라이트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걸이 굉장히 비싼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클리프의 아펠이라는 목걸이가 엄청 비싼 목걸이인데 저거 자체가 사실은 500만 원 이상 넘으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공직자 재산 신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전형적 그 문제가 된 거죠.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지인한테 빌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면 진술할 때는 세 점 중에서 그러니까 목걸이, 팔찌, 브로치죠. 세 점 진술에서 2점은 빌렸고 한 점은 이제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취지는 소상공인한테 구매했다는 것이 아마 저 모조품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하는데 이 모조품 목걸이 자체가 뭐 본인의 집이랄지 오빠 집도 아니고 오빠의 장모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장모 집에다 숨겨놓은 게 아니냐. 근데 모조품이라면 이렇게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네. 하는 첫 번째 의심이고요. 그다음에 저 모조품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 진품은 이제 시리얼 넘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보증서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조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 모조품을 오빠네 장모 집에 뒀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진짜 모조품일 수 있다. 네. 되지만 네. 진짜는 숨겨놓고 가짜로 모조품을 어떻게 보면 사서 맡겨놓은 게 아니냐.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목걸이를 압수했는데 압수해서 보니까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특검이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직 이게 모조품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진품 명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감정 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김 여사 쪽의 얘기처럼 이게 모조품이 맞다고 해도 이건 김수민 의원님, 영부인이 정상회의, 이 정상행사에 가는데 그 모조품을 하고 가는 건 또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것이 모조품인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뇌물처럼 받은 것인지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인지 빌린 것인지 네. 이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쪽이라고 해도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일단 처음에 했던 얘기 빌려서 착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해명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최근에 뭐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네. 그때는 왜 그 해명을 그냥 놔뒀는가라는 부분 여기서 이미 최소한의 도의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계속 지그재그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2022년 6월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해서 목걸이를 착용을 했는데 그것이 모조품이라고 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국가의 정상의 배우자가 모조품을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자체가 그러면 왜 진품을 착용을 하든지 아니면 중저가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거 뭐 그렇게 저렴한 제품인데 그냥 찬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것인데 하필이면은 진품의 그 명품의 모조품을 쓰느냐 이 부분 자체가 뭔가 계속 꾸며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령 모조품이 맞다고 해도 이번에 이제 발견된 것이 시리얼 넘버도 없고 뭐 진품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흔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감정 결과 모조품이라 드러난다고 해도 이것은 윤리적 도의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혐의가 16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목걸이가 그냥 모조품이라고 드러난다고 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네. 뭐 문제가 없다.
괜한 수사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남아있다. 이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이 모조품이든 아니든지 간에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문제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김 여사는 왜 굳이 정상회의에 가면서 모조품을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김 여사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김수민 위원님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럼 역대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다 모조품을 착용을 하고 정상회담 자리에 갔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 모조품을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했다인 것인지 아니면 다들 진품을 착용을 했는데 똑같이 진품을 착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조품이라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인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영부인들 핑계를 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실 만약에 역대 영부인들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든 아니면 모조품이든 계속 착용을 하고 국제회의라든지 이 행사에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바람직한 행위였냐, 꼭 그랬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면서 앞으로 계속 영부인이나 혹은 대통령 배우자가 나오면 계속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피력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일 거예요. 네. 그런데 역대 다른 영부인들의 핑계를 댄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이참에 뭐 더 나아가서 짚자면 사실은 지난 그 2022년 대선 때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허위 이력을 포함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서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사과까지 하는 초유의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이미 국민들이 좀 공개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제2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기고 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나토 정상회의 정도 뭐 해외 석상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많은 국민이 양해를 하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마저 무리를 일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다른 정상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비교 대상에 모조품을 했다 안 했다 혹은 비싼 이 액세서리를 했다 안 했다의 여부에 뭘 비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게 다른 정상들하고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부적절한 해명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게 모조품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가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모조품은 맞느냐라는 거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기사 다시 가볼까요? 기사 속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압수된 목걸이는 반클리프 매장에서 구매한 것처럼 포장돼 있었으나 보증서나 시리얼 넘버가 없는 걸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제가 명품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저희 셋 중에 가장 명품을 그래도 잘 아실 것 같은 김 변호사. 시리얼 넘버가 없는 명품도 가능한 거냐? 혹시 뭐 특별 주문 제작이나 이러면은 시리얼 넘버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건 뭐 감정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감정과 달리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네.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모조품이냐 아닌지. 그런데 아까 이제 다른 영부인들이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 자체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상회의 때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명품하는 영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국내외 언론에 주시를 받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검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비싼 뭐 옷이랄지 장신구 해가지고 입방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장신구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집중 받으면서 오히려 국내 뭐 관련된 업체도 굉장히 영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지금 인식에서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영부인들이 찾기 때문에 나도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영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나라 장신구 어떻게 하냐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것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장하는 말이 진짜든 이 진품이든 가짜든 간에 네. 지금 거짓말한 게 완전 드러난 거고 진짜도 문제고 이제 가짜도 문제단 말이야. 더군다나 저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정말 모조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그 모조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국가들 사이에 관세랄지 지적재산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당당하게 모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러한 인식, 저게 과연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전 부인으로서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로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은 시리얼 넘버가 없다고 한다면 모조품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찰도 이 감정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모조품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목걸이 6천만 원짜리 이 목걸이가 헷갈릴 수가 있다. 왜? 목걸이가 지금 이 목걸이도 있고 저 목걸이도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건진 법사가 한 종교단체 간부한테 이거 김 여사 좀 갖다 주세요라고 종교단체 간부에 부탁을 받아서 건진 법사가 전달을 했니 마니가 논란이 된 바로 그 목걸이와 지금의 이 목걸이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샤넬 신발, 반클리프 목걸이 진실은인데 여기 위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목걸이는 바로 이 목걸이에요. 2022년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했었던 그 목걸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목걸이는 바로 이겁니다. 6천만 원대 목걸이다. 그런데 앞서서 건진 법사가 전달을 했니만이 중간에 건진 법사 잃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해서 이 지금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그 목걸이는 바로 이 그라프 목걸이다. 이것도 똑같이 6천만 원. 이건 프랑스 거, 이건 영국 거. 근데 이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걸이고 6천만 원 그 목걸이가 그 목걸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검찰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건 이 그라프 목걸이인 건데 김수민 위원님 지금 이것 못 찾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좀 찾았다는 거죠. 그럼 그라프 목걸이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계속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에서 수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까지 다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신발을 이제 윤모 씨, 그 통일교 간부였던 사람이 전성배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것을 이제 김건희 씨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이제 처음에 전달받은 게 샤넬백 2개였는데 다른 가방 3개. 그리고 샤넬 신발 하나 이렇게 거기다 웃돈을 얹어가지고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압수수색에서는 신발의 그 크기가 260mm였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현재 좀 굉장히 행방이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거의 행방을 차치하고 그럼 왜 선물이 전해졌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교 쪽에 물론 통일교 차원에서는 우리 교회 차원은 아니다. 뭐 어떤 개인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확인이 네. 필요합니다만, 근데 전성배 씨하고 윤모 씨하고 나눴던 여러 대화들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어떤 해외 캄보디아 개발 사업, ODA 사업이라든지 YTN 인수라든지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라든지 굉장히 큰 건수들이 다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가성으로 오고 갔다고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선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적을 하고 그것을 행방을 확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물증을 확보를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현재 걸려있는 그 의혹들 자체가 굉장히 그 대가의 목적이라는 것이 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이게 뭐 목걸이도 나오고 뭐 지금 샤넬 신발도 나오고 샤넬하고 백을 줬는데 가방이랑 신발이랑 뭐 합쳐서 바꿨다고 하고 복잡한데 물건들이 막 눈길이 하나하나 가도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어떤 대가성을 갖고 건네졌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라프 목걸이는 사실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죠. 특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황당한 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앞에서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도 보니까 오빠의 장모님 댁에서 이거를 모조품이든 뭐든지 간에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거기까지 가서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라프 목걸이도 약간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엄마의 뭐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일단 이제 그라프 목걸이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숨기려는 자를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거든요.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신발 사이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전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영부인의 신발 사이즈가 이렇게 중요하게 돼버렸냐. 그냥 한탄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결과적으로 그라프 목걸이 이건 네. 이제 찾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샤넬 가방 2개를 줬는데 샤넬 가방 2개하고 이제 신발 하나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전성기 씨 이야기는 자기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 행정관에게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체된 것까지는 발견이 됐어요. 확보를 했는데 네. 전성배 씨는 교체 받아서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잃어버릴 리가 없는 거고 교체를 하는데 왜 본인이 안 가고 김건희 여사 측근이 가서 교체를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딱 신발 하나 있는 거예요. 신발이고 가방이고 뭐 목걸이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데. 네. 실체가 없는데 지금. 그렇죠. 그럼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줬고 신발을 바꿨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 신발 사이즈가 똑같을 거 아니냐. 근데 김건희 여사 발은 뭐 260mm를 신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꾸고 간 것은 250m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60으로 바꿨으면 아 김건희 여사 가져갔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을 텐데 특검에서 압수수색 해보니까 10m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발 사이즈 자체가. 근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뭐 압수수색을 여러 가지 해도 이제 숨겨놓았다고 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부정청탁 금지랄지 뇌물에 있어서는 진술이 완전 틀린 경우에 있어서 설사 한쪽 말이 완전 거짓말이다 할지라도 네.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갔다는 확증이 없으면 사실 기소하기 어렵거든요. 아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게 살짝 한 반보씩 조금 빨리빨리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얘기 중에 샤넬 신발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좀 처음에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얘기하다가 이거랑 그라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다릅니다. 이 목걸이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라프 목걸이는. 얘기하다가 근데도 샤넬 이 신발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말씀처럼 건진법사가 목걸이만 이거 좀 건네주세요라고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한 종교단체 간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샤넬 가방 2개도 이거 좀 전달해주세요라고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가방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하나 여기에 300만 원 웃돈을 얹어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꾼 이 신발이 샤넬 신발이 250ml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왔었던 보도가 이게 있죠. 2월 17일자 보도 같이 볼까요? 그때 저희도 이거를 보여드렸었어요. 샤넬백 2개를 가방이랑 신발로 교환을 했다. 김건희 발 맞는지 이거 신데렐라 수사가 됐다. 신데렐라처럼 이 신발이 맞는지 아닌지 신켜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냐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꿔간 건 250ml짜리 신발이었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이 오빠네 집,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서 아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를 했다 그랬죠. 동시에 같은 날짜 같은 시각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김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때 발견을 한 게 아까 기사 다시 보죠. 조선 10. 네.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샤넬 신발이다라는 거예요. 특검. 김 여사 신발 12켤레. 샤넬 신발 12켤레를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샤넬 신발은 많긴 많았는데 문제는 바꿔간 250ml가 아니라 다 전부 260ml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김수민 의원님. 사실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은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실체가 없으면 이거 기소까지 못 가는 거거든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먼지는 엄청 피웠는데 결국 특검이 실체 없이 손에 쥔 거 없이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신발 문제는 얼핏 생각하면 지금 치수가 안 맞고 이게 네. 5mm 차이도 아니고 10mm 차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김건희 씨가 직접 받지는 않지 않았느냐 여기에 좀 무게는 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사소할 수도 있는데 궁금한 거는 특검이 12켤레를 촬영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 신던 신발인지 실제로 치수는 어떤지 이 부분까지 좀 확인이 가능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근데 네. 상식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260ml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서 이거를 그 측근인 행정관이 교환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간에서 분명히 이걸 작용했다는 건데 두 가지 가능성이죠. 가로챘을 가능성, 네. 배달 사고인 겁니다.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가져라라고 해서 배분을 받았을 승인 가능성 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 평소에 좀 이 갖고 있는 관련 신발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두 가지의 정황이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중에 한 개라든지 몇 개는 선물 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황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많기 때문에 본인이 더 가질 필요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관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네. 중간에 유경옥 행정관이 선물을 더 많은 것으로 개수로 교체를 할 때 웃돈을 300만 원 얹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웃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21g이라고 대통령 관저 관련 그 공사를 냈고 예전에 김건희 씨하고 유착 의혹이 있었던 그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줄거리를 봤을 때는 직접적인 선물 수령 여부를 떠나서 네. 여러 가지의 유착 의혹이 분명히 불거져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에서 통일교의 간부 윤모 네. 씨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들이 워낙에 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신데렐라 수사가 아니라 피노키오 수사에 가깝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가방에 목걸이에 관련된 거짓말들이 계속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딱 실체, 가방, 신발 그 실체가 없다고 해도 그 밖에 다른 정황들과 앞뒤 문맥이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기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사실 들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런 것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같다고 그냥 추론하는 것이 네. 제가 볼 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근데 법에서 유죄를 인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뇌물 받은 걸로 추론이 된다 하더라도 네. 거기다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제 유죄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발 얘기를 참 하고 있는데 이 신발이라는 것 자체가 또 경우에 따르면 샤넬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제품별로 사이즈가 좀 틀릴 수 있죠. 어떤 건 작게 나올 수 있고 크게 나올 수 있고 이것까지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까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사이즈가 제품별로 좀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올 가능성도 첫 번째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정말로 260을 쭉 신었는데 250과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작은 신발을 신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3자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을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 줄 수도 있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신발만 지금 특검에서 다른 건 다 숨겨놨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신발만 하나 찾아도 이게 어떤 이 물건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에서 그래서 이제 신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착하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기소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유죄로 최종 확정이 된다고 확정이 되려면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해서 유죄까지 이끌어내려면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지금 사실 좀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대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혐의가 16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마냥 많다고만 볼 순 없어 보인다. 특검이 좀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신천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시죠. 전한길이요. 신천지 개입 공방입니다. 전대 앞둔 야당 늪에 빠졌다. 라는 게 중앙일보의 지금 제목이에요. 지금 한참 국민의힘 전한길 씨 입당 문제로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엔 신천지 이슈가 쑥 불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 누가 툭 하고 던졌느냐. 이 사람이 던졌습니다. 같이 볼까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2021년 대선 경선 때 그때 내가 국민 여론에서 10.27%나 내가 압승했었었는데 당원 투표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윤석열 후보 측의 총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었는데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 소리를 친 배경이 바로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 집단 수십만 책임당원 가입이었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라고 지난 26일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향이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윤석열 경선 승리 신천지 통일교 덕이다. 라고 홍준표 SNS 통해서 폭로성 회고를 쏟아냈다. 윤주진 위원님.
지난 대선 경선 때 신천지 통일교에서 가짜 책임당원으로 들어와서 몰아주기 했다라는 주장인 건데 이게 맞으면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어떤 특정 종교가 한 정당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당원을 대거 가입하여서 그것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부적절한 일이고 부도덕한 일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실정법으로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는 아마 홍 전 시장 본인도 아하. 조금 헛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종교들은 상당히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부를 급습해서 거기서 그런 아주 치밀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부분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그런데 저는 물론 그 당시에 그러한 정황이 완전히 없었겠느냐. 꼭 그 당시만 아니더라도 네. 아마 대부분의 중요한 선거,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에서는 이런 종교단체들이 당원 가입이라든지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뭔가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저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또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다만 홍 전 시장께서 특정 종교의 이제 교주를 만나서 직접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조금 좀 걸러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마도 해당 교주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히 좀 과시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당원 가입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만, 뭐 10만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그만큼 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 내가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려고 하기 위해 홍 전 시장에게 그러한 블러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어떤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정법으로 이걸 의율해갖고 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뭐 정말 부정선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을 홍준표 전 시장도 법을 했었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실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총괄본부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바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홍준표의 오늘 발언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다. 특정 종교 집단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인 망상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홍 시장. 내가 2022년 8월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별장에서 만났다. 근데 그때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얘기를 나한테 했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만희 씨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 가능성 저는 뭐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이 얘기를 굳이 허위로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과거에 뭐 몇 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특정 종교 단체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가입했을 수 있는 그런 정황적 증거들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이 들은 얘기 또 그리고 본인이 또 경험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뭐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권성동 의원께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법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지 사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소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는 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경우에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 또 있는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모든 건 가능성을 제로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다고 하면 진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라. 그러면
카타부타 진짜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 뭐 법적 조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 차원에서 살짝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당시에 정말 2022년 그 시점에 당원이 10만이 늘어났느냐라는 거죠. 보면 이렇습니다. 중앙선관위 정당활동 그 개황을 좀 같이 보면 2020년 말에는 34만 7,322명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2021년 말에 60만 9,090명이다. 그래서 26만 1,768명이 늘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증가에 대해서 그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당원 가입이 엄청 늘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대선 앞두고는 당원이 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준석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대선 앞두고 이 대선 바람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한 4번 정도는 정말 실제로 특정 종교단체에서 대량 가입했을 수도 있고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네. 지금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 그러니까 1년 동안인데요. 네.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선언한 것이 한 3, 4월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당원, 그러니까 이제 당원 가입 문제로 왜 그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가 없는데 왜 당원 가입을 했냐 뭐 그런 소동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아마 한 8월쯤이에요. 그리고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 9월부터 11월입니다. 네. 보통은 10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특정 종교가 윤석열, 홍준표가 붙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당원들을 10만 명을 넣어놔야 되겠어. 라고 하기에는 아하. 그 시기가 사실은 상당히 후반기에 밀려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20년도에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젊은 당 대표 열풍이 불면서 상당히 많은 젊은 층이 당원 가입을 했었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권 교체를 상당히 좀 어렵게 느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원 모집을 경쟁적으로 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집계까지 해서 순위까지 매길 정도로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원 모집을 상당히 장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매우 쪼그라들었다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회복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특정 종교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당원을 가입시키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상 책임 당원으로 해서 투표권을 가지려면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진즉의 3개월 전서부터 홍준표, 윤석열이 크게 부딪힐 때니 우리가 진즉엔 4, 5개월 전부터 좀 들어가 있자. 당원 가입을 해놓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아까 홍 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2022년 8월에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서 내가 들었다. 10만여 명 당원 가입 내가 시켜서 된 거다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또 있는 게 김진욱 대변인님. 홍 시장은 이만희 교주를 왜 만난 거냐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 대구 시장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20년, 21년 이때 그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큰 집회도 하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부터 어느 정도의 관계는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2년도에 왜 만났을까? 그 부분은 뭐 아직 지금 홍 전 시장이 그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만났다라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나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대선 경선과 관련된 얘기, 특히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얘기했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일회용 당원으로 활동하고 탈당을 했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하.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22년도 이후에도 어떤 그 정당의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선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특히 22년도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당시에 또 다른 또 큰 꿈 뭐 이런 부분들을 꾸고 있었다면 이번에 나의 패인이 여기에서 기인했던 것이구나라는 네. 걸 찾았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들은 남아 있는 거고 제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지금 당시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치고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23년도에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당원에 가입했다는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현재까지도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남아서 활동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이분들이 앞으로의 이번 8월 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전말을 네. 오히려 가짜뉴스다 거짓말이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안에서 당무감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게 통일교 신천지에서 당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장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하고 나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당원 자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럼 전당대회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좀 큰 문제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당원 가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지역에 뭐 몇만 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가 다 전국에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럼 지역 당연마다 다 당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10만 명을 가입을 시켰다. 네. 그러면 지금 어렴풋이 잡아도 국민의힘 당원 중에 책임 당원만 하더라도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특정 종교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마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 당협에서 신천지라든지 특정 종교가 포교 활동을 한다. 당원들을 자꾸 신천지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혹은 적어도 저 사람 그런 종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랑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가 저는 국민의힘에서 단 한 건도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종교 특정 10%만 넘었어도 네. 아마 바로 티가 날 겁니다. 또 그분들은 사실 티를 내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잖아요. 포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종교의 교주가 조금 과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10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만 20%, 25%는 되는 건데 그 많은 지분이 있다고 하면 움직이는 게 티가 안 나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교주가 좀 부풀려서 내가 지분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지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차원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 뭐 통일교, 신천지 여기에서 뭐 당원을 10만을 넣고 빼고 이런 얘기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전한길 씨가 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뭉칩시다. 뭉쳐가지고 오늘 뉴스에 또 전한길이가 10만 명을 국힘에 가입시켰다. 10만 명이 아니라 20만, 30만, 40만 다 가입하자고요. 해가지고 우리가 국힘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고 민주당에 맞서 싸우자. 이게 여러분 국힘다운 모습이고 보수 우파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10만 당원 가입해서 전당대회 영향력 행사할 겁니다. 10만, 20만, 30만, 40만 할 같이 가시죠. 라고 지금 얘기를 전한길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지금 이게 사실 정말 이렇게 당원이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윤주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선 경선 때 전한길 씨라고 또 못할 것도 뭐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꾸 뭔가 당원을 대량 가입시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세력들이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는 이렇게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원의 숫자가 한 70만 명, 책임 당원의 숫자가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건 맞죠. 그렇죠. 그 숫자들이 일시에 한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간다고 한다면 다른 그 당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전환기 씨도 그런 측면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들어가가지고 보수 정당을 다시 재건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 표현은 그냥 우리가 국민의힘을 접수합시다라는 얘기와 다름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렇게 과거에도 뭐 10만이 실제 들어갔다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환기 씨 한마디에 10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전환기 씨에게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횡행되고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네. 그것은 국민의힘이 그만큼 허약한 체질로 변했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을 저는 모욕하는 말씀들이 저렇게 지금 쉽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모든 책임들은 그동안 이 당의 방향을 제대로 결정했어야 하는 당 지도부가 그런 방향을 제대로 결정짓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전환길 씨처럼 극우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정당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정당이니 다양성이니 이런 표현들로 전환길 씨를 감싸 안기에 급급한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자초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정말 10만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만한 영향력을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만만해 보였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상당히 허약 체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전환길 씨가 이게 좀 목소리 좀 힘을 실어서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40만까지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볼까요? 야 반탄 장동혁 전환길 참여 유튜브 나간다. 장동혁 의원 이번에 전당대회 나왔죠. 당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한 얘기가 나와서 전환길 씨 이 해당 유튜브 있죠. 이 유튜브에 내가 직접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후보 검증하는데 내가 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환길 씨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김문수고 장동혁이고 후보 단일화 하세요. 근데 후보 단일화 하면 내가 밀어드릴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의원 최근 저희 MBN에 나와서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한 소리를 전해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국민들을 제대로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우리 전환길 뉴스의 대표님 그리고 이준호 대변인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오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 과정에서도 가장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을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당. 네, 탄핵 과정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맞느냐. 근데 사실 이게 윤주진 의원님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과 전환길 씨의 유튜브에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장동혁 후보께서 네. 전환길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네. 전환길 씨의 주장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리고 전환길 씨를 비롯한 이른바 상당히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내놓는 매우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왔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소신껏 그런 것은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밝혀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인정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나가서 오히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만큼 더 좋을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보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하기보다는 다소 당내의 강경 보수, 좀 극단적 성향의 보수 당원들의 표심을 얻고 가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라면 네. 그거는 분명히 훗날 상당한 그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한길 씨의 유튜브에 나가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하겠느냐. 나가서 바른 말 하고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극우적인 이런 어떤 발언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가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흐름이 지금 나가는 건 뭐 문제냐고 말씀하셨는데 전한길 씨가 얘기를 한 게 지금 김문수, 장동혁 단일화하세요. 나한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내가 진술서라도 받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의원은 지금 일단 출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출연제가 있어서 좀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김진욱 대변인님, 자칫 전한길 씨가 각각의 후보를 자기 프로그램에 불러서 재단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최대의 키워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전한길이라는 이름 석자 아닙니까? 지금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막후 실세 또는 막후 조정 역할을 하겠다. 특히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모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모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윤 어게인 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본인들이 다 역할을 지지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굿바이 윤석열을 외쳐야 되는 전당대회 아닌가.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고 눈높이의 일 텐데 그것과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채널에 나가서 득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걸고자 하는 보수 지지층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한길 씨가 갖고자 하는 영향력은 알겠으나 네. 그런 영향력에 곁을 내주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문제고 그 곁에서 군부를 째겠다고 하는 후보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 전한길 뉴스에 출연을 한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출연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출연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었죠. 나가는 건 오케이. 나가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인데 첫 번째 인물 기사부터 같이 볼까요? 네, 이 기사가 오늘 기사가 없어서 이건 저희가 SNS 글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에요. 앞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폭우로 난린데 뭐 휴가를 신청했다가 반려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관련해서 주말 동안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감이다라는 건데. 요진 이겁니다. 계획대로면 나는 휴가 지금 사흘째일 텐데 근데 휴가 신청이 반려가 됐다. 재난기간에 휴가를 신청한 게 부적절하다는 게 그 이유인데 직장생활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신청이 반려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재난기간에 휴가를 갔다면 비난받는 건 당연한데 휴가 신청과 실제 가는 실행은 전혀 다른 거 아니냐. 휴가를 신청한 18일 그리고 휴가 실시 예정이었던 25일 사이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때는 충분히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신청해서 휴가 가라고 해도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당연히 주무부처 이 기관장이면 나오지 안 나오겠느냐. 근데 왜 신청 자체를 반려하고 그거를 비난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욱 위원님. 요지는 나는 신청만 했는데 간 게 아닌데 왜 비판해? 라는 거거든요. 신청한 날이 문제인 거죠. 신청한 날이 지난 18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8일에 어떤 상황이냐면 전국의 호우 때문에 이 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에요. 남들은 지금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 사람의 인명 피해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들 온 신경을 이 재난 상황에다가 쓰고 있을 때 본인은 휴가지를 결정하고 휴가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 이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아마 좀 이진수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는지 좀 뻔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기자생활 40년 하면서도 당연히 일 있을 때 뛰쳐나오는 거는 기자생활 40년 하면서 계속 있었던 건데 그거 모르냐? 라는 지금 얘기인 거예요. 일단 억울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휴가 반려가 어떤 정상적인 업무 절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이른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성은 저희는 좀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진숙 위원장 그만두라고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그만둬라 하는 이진숙 위원장이 잠시 자리 비우는 거는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지 있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제발 나가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진숙 위원장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방통위가 중요하면 왜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한 명과 국회 몫의 위원들은 왜 임명하지 않느냐. 방통위를 왜 여전히 1인 체제로 냅두느냐. 지금 아무런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는 정상적인 방통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휴가는 가지 말아라. 물론 지금 이렇게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한 기관장에 대해서 공식 반려하는 이것은 저희가 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다소 유치한 그런 망신주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지금 일단 이진숙 위원장의 신청을 반려한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고 이진숙 망신주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이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분명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간의 사이는 좋지 않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기사 같이 보시죠. 우원식 광복절 특사 앞두고 조국 면회 논란. 우원식 국회의장, 네, 지난 9일에 이미 한참 전인 거죠. 지난 9일에 조국 전 대표를 면회를 갔던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회의장이 뭐 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를 왜 간 거야? 사실 같은 정치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곧 8월 15일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하면 특사가 나오기 마련인 건데 특사가 나올 요 시기쯤에서 벌써 만나고 왔다고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광복절 특사를 위한 어떤 수순,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같이 두 사안을 묶어서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우원식 의장 측에서 밝히고 있듯이 과거 조국 전 대표는 우원식 의장의 후원 회장이기도 했고 또 2015년도에는 당의 혁신위원을 같이 했던 인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방문이다. 이것이 지금 공식적인 우원식 의장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이 사명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명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어떤 추천이라든지 어떤 요청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 차원에서 또는 의장 개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그럴 계획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네. 이 두 사안을 단지 면담과 이 접견을 했다라는 것과 또 지금 사명권을 묶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만큼 이 사안을 같이 묶어서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기사 다시 가볼까요? 근데 기사 속에 보면 일단 우 의장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게 이 정치 인연 때문인 거지 사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우 의장 측은 과거 정치적 인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더운 여름날 교도소에서 수고하는 조 전 대표를 인간적인 마음에서 방문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 사면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친한 우 의장이 가서
요즘 이 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 좀만 기다려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요번 특사는 안 될 것 같아. 요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라는 말을 하러 친한 또 우 의장이 갔을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가능성 뭐라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저는 둘 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면 얘기가 논의되지 그냥 않았을 거다. 우원식 의장은 다음 대권을 염두에 두고 네. 자신의 지지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하나의 행보이지 정말 조국 전 대표의 뭐 사면이라든지 복권에 네. 상당히 좀 관심과 정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대권 포석이다. 우원식 의장이 최근에 행보들이 심상치가 않죠. 뭐 국회에 돌도 하나 세우셨고요. 뭐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큰 높이의 모도 하나 만드시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행보가 거의 뭐 대통령 행보에 가깝습니다. 김어준 씨가 했던 콘서트에도 나갔었죠. 그게 일국의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지금 입시 비리와 각종 비리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 면회 다닐 시간입니까? 저는 그 시간에 그냥 가서 수해복구나 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권 행보입니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요. 조국 전 대표를 활용한 본인의 지지층 포섭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굉장히 좀 다른 시각이에요. 우 의장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를 하고 만난 거는 이거는 사면 문제가 아니다. 사면이라는 거는 조국 전 대표가 나오냐 마냐 주어가 조 전 대표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원식이 주어다. 우원식의 대권 행보를 위한 하나의 말로써 조국 전 대표를 본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있죠.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